근로자가 책임감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구? 인센티브? 안전장치? 바로 직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직무를 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관리를 위해 직무 외적인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 주의는 소유구조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만 직무구조 및 근로자 관리를 위한 전통적 관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외적인 요소만 생각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직무 내적인 요소를 관리하고 근로자의 목표 성취를 도와야 합니다. 근로자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 생산적 작업, 2. 피드백 정보 3. 지속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책임을 받아들이기 위한 요소는 첫 번째 생산적 작업입니다. 생산적 작업이 의미하는 바는 기본적 도구가 갖춰졌을 때에만 생산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의사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직관에 의해 병에 대한 진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후 좋은 장비들과 함께 간별 진단이 시작되며 체계적으로 병에 대해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래를 푸는 삽에도 이것은 적용되는데, 인부가 삽질 한 번에 푸는 모래 양이나 삽의 크기와 길이 형태가 모래를 푸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자신의 성과에 대해 피드백 정보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자기 통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준 이상으로 성과를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자기 통제 및 행동 수정에 많은 관심이 일고 있는데요. 이 에머리 항공화물은 업무 달성표를 크게 붙여놓아 누구든 보게 했습니다. 직원은 스스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는지 알 수 있자 지속적인 피드백과 정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통제를 실현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에머리 항공화물은 이런 사실을 알아낸 최초의 기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요건이 있는데요. 효과적 정보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로서 시기적절하고 작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무에 초점을 맞춘 정보이면서 근로자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책임을 받아들이게 하는 마지막 요건은 지속적 학습입니다. 지속적 학습은 혁신에 대한 근로자들의 거부감과 근로자들이 무용지물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영자는 지속적 학습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도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근로자에게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한 요건 3가지, 생산적 정보, 피드백 정보, 지속적 학습은 경영진의 책임이자 과업입니다. 이러한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경영진은 근로자들을 자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작업의 생산성을 부여할 때 근로자를 자원으로 삼기 위한 가장 최초의 시도이자 가장 성공적인 시도 중 하나는 작업 단순화였습니다. 테일러의 이론을 계승한 앨런 몬젠스는 한 마을에서 수년간 작업 단순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학적 관리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업무 수행 집단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이며 손쉬운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의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효과적 시스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획자는 집행자에게 방향, 측정 기준, 분석, 통합수단 방법론, 그리고 기준 제공해야 합니다. 계획자가 집행자의 작업과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집행이 힘들 것입니다. 반대로 집행자가 계획자의 목표에 대해 부정적이면 성과 목표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존 가능한 토대를 경영자가 만들어야 효과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려면 사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바로 명확한 권한입니다. 안정적이고 명확한 권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 영역과 결정권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근로자의 과업과 목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공동의 위험이라는 위협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위기 상황 시 한 사람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고 부하 직원들은 누군가 명령을 내린다면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는 권한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영진과 근로자를 연결하는 중간다리인 감독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감독자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경영자였지만 오늘날의 감독자는 대부분 경영진과 노조와 근로자들 사이의 완충지대를 의미합니다. 양쪽에서의 충격을 감내하는 감독자는 현대 산업에서 들어서 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근로자들은 감독자를 대변인으로 생각하면서 경영자의 요구와 무지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반대로 경영자는 감독자가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조직의 목표에 통합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독자는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양쪽 모두에게 배척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근로자들은 그를 경영진에게 매수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경영자들은 그를 편협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사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던 감독자의 직무를 여러 파트로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고 인사관리, 품질관리, 유지관리, 일정관리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감독자가 근로자와 노동 집단의 목표 성취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총체적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독자가 근로자와 노동 집단의 목표 성취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총체적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복리후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와 소득 안정 제공하자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이 금세 사라지곤 했는데요. 이때 계약상으로만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가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현재도 물론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을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보상입니다. 보조 실업보상을 주기도 하고 대량 해고 시 퇴직금의 연공서열을 적용해 나이든 직원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고용보장과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조직적 채용 알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회사가 비슷한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준다면 심적 안정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리후생 중 하나인 종업원 지주제도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들로 구성된 수탁자들이 기업을 소유하는 종업원 지주제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지주제도가 찬성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로 이익이 임금과 월급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과 둘째로 이익 분배와 생산성 분배를 소득으로 지불하는 제도는 혹연기에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익과 생산성이 올라갈 때는 이 제도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것이 감소하기 시작한 순간 효과를 잃고 맙니다. 사실 이익을 소득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인 오류를 지닙니다. 이익은 자본기금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저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위한 자본기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때에만 이익은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익을 자본기금으로 다루면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한 기업들은 효과를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복리후생제도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선 수혜자인 근로자에게 비용 대비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미국 대다수 기업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인 블루크로스 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근로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다시 말해 실직했을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불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사소한 질병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전액 지급해주는데 말이죠. 보통 근로자는 직장에 다니는 중에는 사소한 병에 대해 거뜬히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생기므로 직장을 다닐 때의 의료보험비를 아껴서 실직했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면 비용 대비 많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크로스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로 복리후생비의 하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수익성과 생산성에 맞게 납입 금액을 변동해서 자금을 마련하되 수익성과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에는 비례해서 복리후생비를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최소한의 납입금을 정해 놓아야 하고 복리후생기금이 모자라다면 일정 기간 동안 모자란 금액을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지닐 때 복리후생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리후생제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노동 집단이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금액을 납입하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복리후생 규모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총 규모를 특정한 다음 노동 집단이 자신의 니즈에 부합되는 복리후생 혜택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로자에게 본인과 가족을 위한 의료비 전액을 대신 지불해주는 건강보험제도와 납입금이 적은 대신 매년 얼마까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제도 중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복리후생제도 관리에 대해서는 작업공동체가 최대한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지어 직원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을 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공동체가 운용기술을 배우고 복리후생제도를 설계하고 제공하기까지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동 집단의 진정한 니즈가 무엇인지는 그 집단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근로자들은 두 가지 강력한 선호도를 보여주는데요. 현금 소득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는 모습과 복리후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령자에게는 확실성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위험 및 비용 발생의 가능성을 분산시켜주는 복리후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근로자의 주요한 요구이자 니즈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복리후생비가 경제 전반의 노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복리후생은 직원들을 위해 자본기금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권력과 권한이 비슷하다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권력과 권한은 별개의 것입니다. 적어도 경영에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영에는 책임만 있습니다. 경영자가 반드시 권한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책임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채찍을 더 많이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한 경영자가 권한과 권력을 혼동하며 조직의 권위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분권 조직은 사람을 활용하는 좋은 조직 구성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거 1940년에서 50년대 경영진들은 분권 조직이 경영진의 권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권 조직이 더 효과적이고 유능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 경영진에게 더 큰 권한을 제공해주는 일입니다. 가장 높은 직급에서 낮은 직급에 이르기까지 노동 집단의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자의 권한이 침식되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목표 성취를 이루게 하려면 경영자들은 노동자를 문제나 비용이 아니라 자원으로 여겨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사관리에서 사람에 대한 리더십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전통적 접근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에 대해 도움을 제공해 줘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복지 접근법과, 둘째로 많은 직원들이 함께 작업을 진행해야 할 때 반드시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노동을 바라보는 인사관리 접근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을 비용이자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비용 통제와 위기 방어를 주된 업무로 생각하는 접근법입니다. 가장 먼저 복지 접근법은 진정으로 절망에 빠진 직원들을 관리할 때 높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복지 접근법은 임시방편입니다.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접근법이라기보다는 돕기 위한 접근법이며 생산 성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접근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지 접근법은 그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인사관리의 보완책에 머물러야 합니다. 인사관리는 직원들을, 그것도 다수의 직원들을 알맞은 부서에 배치할 때와 관련된 모든 방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면접과 고용, 훈련, 의료 서비스, 구내식당, 안전, 월급, 복리후생에 대한 제반 행정 등 모든 활동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사관리 활동 역시 사람을 관리하는 일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의생요인으로 너무도 당연한 것들일 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비용과 위협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노무비와 노동 생산성에 대한 통제는 필요합니다. 이 접근법은 인사관리가 아니고 잘못된 인사관리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사람이 자원이 아니라 문제나 절차 비용으로 바라봅니다. 최근에는 사람을 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람을 재무제표의 자산 계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사람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고 언제든 떠날 수 있으므로 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으로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 측정 방법과 통제 수단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실천이 필요하다. 실천은 비전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 쉽습니다. 가장 먼저 업무 및 노동 집단에 대한 책임과 목표 성취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 근로자는 경영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경영자는 근로자의 목표 성취가 가능하도록 일의 생산성을 부여해야 하며 또한 부하 직원들을 자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책임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관리의 마지막 측면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원이 장점을 발휘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인력 배치는 가장 값비싼 자원인 인간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 미성과자가 발생했다면 조직 내에서 제거해야 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는 그 해당 조직 내에서 제거해야 하지만 공헌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되어 새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인력 배치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경영자와 경영이 인사관리를 넘어 사람에 대한 리더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